최근 일본 범죄 집단의 두목이 동남아에서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있는 핵물질을 밀매하려다 미국 수사당국에 적발돼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핵무기나 핵물질이 범죄 조직 손에 넘어가 위기가 닥치는 그야말로 헐리우드 영화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미얀마에서 입수한 핵물질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야쿠자 두목 에비사와 다케시를 추가 기소했는데요. 에비사와는 2022년 마약과 무기 밀매 혐의로 이미 미국 법원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다만 일본 경찰은 그가 폭력단 조직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야쿠자의 일원으로 이번 범행을 계획했는지 개인적으로 벌인 일인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언론은 에비사와의 개인사를 조명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에비사와 다케시는 일본 도치기현 출신으로 고교 중퇴 뒤 고향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최근에는 일본과 타이를 왕래하며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야쿠자 두목 에비사와와 공범이 핵물질을 타이에서 이란 쪽으로 판매하려다 적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에비사와 다케시는 2020년 초 신분을 위장하고 함정 수사에 나선 미국 마약단 속국 요원들에게 많은 양의 핵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면서 측정기로 방사선 방출량을 표시한 모습을 담은 핵물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방사성 물질 토륨과 우라늄이라는 연구소 분석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미국 마약단 속국 요원은 에비사와를 속여 거짓으로 이란군 장성에게 이를 판매하겠다며 그들은 에너지로 쓰려는 게 아니다. 이란 정부는 핵무기 제조를 위해 이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비사와는 그럴 것이다. 그러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함정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야쿠자 에비사와는 미 마약단 속국 요원들과 접촉하면서 미얀마 소수민족 반군 쪽이 보유한 핵물질 판매 대가로 지대공 미사일 등 무기를 입수해 그들에게 넘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미얀마 반군 쪽 브로커인 공범은 2022년 2월 영상회의에서 토륨 232 2000kg 이상, 우라늄 100kg 이상을 입수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 핵물질 OT를 만들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토륨 232도 우라늄으로 전환해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있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즉, 일본에서 미얀마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원료가 넘어가기 직전 적발된 것입니다. 이에 마약단 속국 요원은 핵물질을 이란제 무기와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브로커와 반군 지도자가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에비사와와 공범이 가지고 있던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핵무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공소장에서 에비사와는 대규모 마약과 무기 거래 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국제범죄 네트워크는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 걸쳐 있다. 만약 양이 충분하다면 이 물질들은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범행이 성공했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지 등골이 오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앤 밀그램 마약단 속국 국장도 일본의 에비사와 그 일당은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전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며 활동하는 밀매자들의 타락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례라고 일갈했습니다. 일본 폭력단은 역사와 규모가 세계적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미국 경제지 포춘은 세계 마피아들에 대해 자금력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세계 최대라는 러시아 레드 마피아에 이어 2위에 오른 집단이 바로 일본 야마구치구미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해당 조직 외에도 스미오시카이 등 유력한 폭력단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들의 자금력까지 합치면 압도적 세계 1위가 될 게 분명합니다. 2021년 12월 기준 일본의 전국 폭력단 세력은 24,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폭력단 중 하나인 야쿠자는 폭력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전통 도박 가루다에서 나쁜 패인 파랴구쿠삼산 또는 야쿠니 다타나이 도움이 안 되는 자에서 왔다는 등의 설이 있습니다. 야쿠자는 일본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지하 경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쿠자는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1980년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야쿠자 조직들을 거느리던 오야붕들은 당시 호황이던 금융을 이용해 일본 경제를 지배하는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야쿠자는 1960년대에 조직원이 1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4년에서 2020년 사이에 조직원 수가 70%나 감소했습니다. 탄탄한 조직력과 자금력으로 일본 사회를 떨게 했던 야쿠자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본업 이외의 분야로 눈을 돌려서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한지는 꽤 됐습니다. 결국 해외에 핵무기까지 파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1992년에 폭력단 대책법이 시행된 게 결정타였습니다. 야쿠자와 시민들 사이의 금전적 관계를 일절 금지하는 야쿠자 배제 조례를 도입하고 야쿠자들과 거래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처벌하자 조직원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야쿠자가 일본 내에서 몰락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법이 강력해서도 아니고 일본 정치가 잘해서도 아니고 일본 경찰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해서도 아닙니다. 결국은 잃어버린 30년 일하는 경제가 불황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야쿠자까지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의 황금기 때는 평범한 야쿠자 조직원들도 지갑에 20만에서 30만 엔을 넣고 다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야쿠자도 황금기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일본 청년들에게 야쿠자는 통하지 않습니다. 야쿠자가 청년 조직원들을 모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는 더욱 더 야쿠자를 수세로 몰았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시절 일본에서는 야쿠자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직원의 제보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보통 야쿠자는 도박이나 마약 밀매와 같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수익을 거둬들인다고 알고 있지만 일부 합법적인 사업 감독을 통해 돈을 벌기도 합니다. 당시 한 익명의 야쿠자 고위 조직원은 팬데믹이 시작된 뒤 취소되거나 축소된 행사가 너무 많아 야쿠자들도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야쿠자도 코로나는 못 비켜갔다 고 자조했습니다. 제보를 한 야쿠자 고위 조직원은 우리는 보통 연말과 새해에 신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합법적인 장사를 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이러한 경제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신사에서의 노점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전년 대비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직폭력단이 주로 개입하는 곳이 밤 문화, 즉 유흥업소들인데 코로나19로 유행기 때는 성수기에도 밤에 사람이 없었고 유흥업소들이 일찍 문을 닫아야 했기에 더욱 어려워졌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의 가장 큰 벚꽃 축제도 취소됐고 이에 야쿠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등 음식 매장의 고객 수가 곤두박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야쿠자의 주머니 사정만 어렵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야쿠자의 경제적 사정뿐만 아니라 내부 결속에도 차질을 빚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야쿠자 조직원 상당수가 젊은 층이 아닌 탓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았고 이 때문에 연말 및 새해 모임을 중단하는 등 대면 활동을 피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야쿠자의 내부 결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겁니다. 야쿠자가 예전만 같지 못한 것은 일본 사회의 고령화도 한몫했습니다. 고령화는 야쿠자 사회에도 덮쳐 야쿠자의 72세 노인이 아직도 현역을 뛰는 등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일본 매체 주간 신초는 일본 최대의 폭력 조직 야마구치구미 두목을 해치기 위해 잠입한 청부살인업자를 체포했더니 76세 고령의 노인이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야쿠자 조직원들이 대부분 10대, 20대 젊은이들이었지만 최근에는 4, 50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젊은 층의 인구 감소와 야쿠자를 처단하기 위한 법인 조직폭력단 대처법으로 인해 세력 확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야쿠자의 인기와 위상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고령의 조직원까지 일선에서 이른바 작업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니 일본의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노인 조직원들이 대가로 받은 거액의 돈으로 나머지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야쿠자는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몰리자 예전보다 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하게 되었고 결국 에비사와 다케시처럼 핵무기 제조 물질까지 거래하려다가 미 마약 조사국의 덫에 걸려들어 국제적 망신까지 당한 것인데요. 그의 범행이 성공했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지 등골이 오싹합니다. 최근 호주 정부는
자국 해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호위함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중국 해군의 급속한 전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호주 해군의 미래 전력 구성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최신 기술을 갖춘 호위함을 도입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한일전이 펼쳐진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벌써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두 국가의 방위산업 역량을 넘어서 국제 정치와 안보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능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은 지역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상 안보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해군의 전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최신 기술을 갖춘 차세대 호위함을 도입하여 해상에서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과 일본은 각각의 첨단 함정 기술과 방위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이 중요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국제 정치와 안보 환경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두 국가뿐만 아니라 호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도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한국이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갖는 우위는 다양한 요인에 기반합니다. 첫째, 한국의 방위 산업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있어 뛰어난 유연성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한국이 개발한 첨단 군사 장비와 함정 기술을 해외 파트너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은 프로젝트의 비용을 절감하고 파트너 국가의 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지 생산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둘째, 한국의 함정은 비용 대비 뛰어난 전투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의 효율적인 생산 체계와 비용 관리 전략 덕분으로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전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셋째, 한국은 성공적인 수출 경험과 국제 협력 능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해왔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함정을 성공적으로 수출한 경험은 한국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국제 방위산업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을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있어 강력한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한국이 호주 해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양국 간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한국을 막으려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참여는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있어 다른 대안 중 하나로 여겨졌지만, 현재 전문가들은 몇 가지 핵심적인 도전과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 이전의 유연성 부족은 일본의 방위 산업이 해외 시장과 협력에서 겪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방위 산업 정책과 규제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이는 특히 첨단 군사 기술의 해외 이전 시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호주와 같이 기술 이전을 통해 자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 일본을 덜 매력적인 파트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잠수함 판매 실패는 일본의 방위 산업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입혔으며, 이는 호주 해군이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참여하려는 일본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이 대규모 방위 산업 프로젝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험적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는 호주와 같은 파트너 국가들이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또한 일본이 개발한 함정에서 도입된 고도의 자동화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전 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에서 전설의 일군처럼 일본 방산에도 전설의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단점은 호주 해군과 같이 실제 중국을 상대해 다양한 해상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을 비교해보자면,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과 충남급 호위함은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수준의 함선입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길이 122m이며 만재 배수량은 3,600톤으로 한국형 수직발 사체계 KVLS를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무기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함정은 전기 추진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하여 수중 소음이 낮아 적의 탐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은 한국의 해군 전투력을 상당히 향상시켰습니다. 한편 충남급 호위함은 한국형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한 AESA 레이더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함정은 현대적이고 스텔스형으로 설계된 마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최첨단 복합 센서 마스트로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충남급은 뛰어난 상황 인식과 대응 능력을 제공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은 자칭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하지만 몇 가지 단점이 크게 두드러집니다. 먼저 모가미급은 비교적 오래된 설계로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가미급은 일본의 국방정책에 따라 일본 해군의 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작전 참여나 협력에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가미급은 전통적인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속력이나 조업 반경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적인 전투 환경에서 높은 기동성과 속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가미급의 센서와 무기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하는 현대 전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센서 및 무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가미급은 일부 국가의 최신 호위함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나 성능적으로 대폭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호위함인 대구급과 충남급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성능을 극대화한 함선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호위함은 다채로운 무기 체계와 혁신적인 추진 체계를 통해 더욱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현대적인 전투 환경에 적합한 기능과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 조선 업체들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에 의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대한 한국의 제안은 호주의 전략적 목표와 요구사항에 매우 잘 부합합니다. 한국의 함정은 첨단 기술과 뛰어난 전투력을 제공하며 이는 호주 해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상 안보와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함정은 고도의 네트워크 중심 전투 시스템, 첨단 대잠전 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동화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 해군의 다양한 해상작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일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통해 호주의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양국의 방위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여러 국가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호주와의 협력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함정은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 있어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으며 한국과 호주 간의 협력은 단순한 함정 도입을 넘어서 양국의 방위산업 발전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함정이 호주 해군의 요구사항과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적 우수성과 전략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은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일본을 제치고 선두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선두 위치는 한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과 국제방위산업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이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방위산업 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의 유연성, 비용 효율적인 제한, 그리고 첨단 기술의 적용을 통해 호주와의 협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여러 국가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그 능력을 입증했으며 이는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의 함정이 제공하는 고도의 전투력과 운영 효율성은 호주 해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상 안보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적 접근 방식은 호주 해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인 군사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호주 간의 협력은 함정 도입을 넘어서 양국 간의 장기적인 군사 협력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 도입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신뢰와 협력의 관계는 향후 다양한 군사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방위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군사기술 교류, 공동훈련 및 연습, 그리고 지역 안보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은 지역 안보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은 한국의 방위산업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은 국제방위산업 시장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첨단 군사기술과 함정 제조 능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 구도에서 한국 방산의 위대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선두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한국의 방위산업은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첨단 군사기술과 함정, 제조 능력을 갖춘 주요 방위산업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올해 상반기 조선업계의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감염병의 여파로 세계 선박 발주량은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적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빅3 조선업체가 올해 감염증의 여파에도 대형 수주를 이어가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히는 것은 한국 조선업계의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기술 때문입니다. 국내 조선 빅3는 지난 11월 이후 몰아치기 수주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LNG선뿐 아니라 VLCC를 싹쓸이하다시피 하며 중국과 일본을 제쳤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아직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은 각각 91%, 75%, 65%로 집계됐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선방한 모습인데요. 특히 삼성중공업은 최근 한 달 새 44억 달러 약 4조 9천억 원어치를 수주하며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을 15%에서 65%로 끌어올리는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빅3 업체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수주한 선박수는 총 30척으로 총 계약 금액은 5조 1천억 원이 넘는 계약 성과를 올렸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고가인 LNG선이 연이어 대량 발주된 점을 볼 때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의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NG선은 평균 가격이 1억 8,600만 달러, 하나로 약 2천억 원에 이르는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높은 건조 기술력이 필요해 한국 조선사들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조선해운 조사기관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대형 LNG선은 총 63척입니다. 이 중 현대중공업그룹,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21척, 19척, 6척을 수주해 국내 조선 3사가 73%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5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으며 일본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중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등에 업고 저가 수주를 통해 한국을 위협하려고 했지만 알아서 무너져 주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물량을 선물로 계약하는 LNG 거래의 특성상 선주들은 선박의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며 중국산은 이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LNG선 수주가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VLCC 초대형 원유운반선도 효자 선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강화된 국제해사기구 IMO 환경 규제로 인해 벙커시유 등 고유황유 대신 국내 업체가 강점을 갖고 있는 LNG 추진 엔진을 탑재한 VLCC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운항 중인 VLCC의 약 20%가
15년이 넘은 노후 선박이라 교체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IMO는 국제해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규제에 따라 고유황 정유를 사용하던 선박들은 선박에 탈항 설비를 추가하거나 저유황유로 연료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NG 추진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내 빅3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 능력은 다른 나라 조선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VLCC도 척당 가격이 8,500만 달러 약 930억 원로 LNG선과 함께 고부가 가치 선종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이제 LNG선을 넘어 차세대형 선박으로 암모니아 추진선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NH3는 질소 N이와 수소 H2의 합성 화합물로 대표 청정 연료입니다. 연소 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안정성도 높고 보관과 운송, 취급까지 다루기도 쉽습니다. 지난 7월 업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인증서를 받은 현대미포조선을 시작으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2025년에는 암모니아 추진선을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시장 전망도 LNG선 못지않게 밝은 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2020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60년에는 암모니아 추진선이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암모니아 추진선은 아직 개발 단계지만 지금 속도를 끌어올려 개발하면 세계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며 최대한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며 한국 조선업계의 효자 선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 기업이 개발한 신소재 때문에 LNG선은 더욱더 미래가 밝다고 하는데요. 포스코가 야심차게 개발한 고만간강이 LNG 프로젝트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만간강은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 특허를 내고 양산한 제품으로 철에 다량의 망간을 첨가해 고강도, 내마모성, 극저온인성, 비자성 등 다양한 성능을 특화시킨 철강 소재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신소재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7일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과 고만간강의 시장 적용 확대를 위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포스코의 고만간강이 엑슨모빌의 해외 LNG 프로젝트에 적극 사용되기로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포스코의 고만간강이 엑슨모빌의 해외 LNG 프로젝트에 적극 사용되기로 한 것인데, 양사는 이미 8년 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기술협력을 통해 오일샌드 원유를 함유한 모래이송 파이프인 슬러리 파이프를 고만간강 소재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메이저인 엑슨모빌이 포스코의 고만간강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 소재가 LNG 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0년 LNG 저장 탱크에 사용될 수 있는 극저온용 고만간강 개발을 시작해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재는 영하 196도에서도 쉽게 파손되지 않고 또 철강에 망간을 넣으면 입자 조직이 바늘같이 세밀하게 형성돼 충격 흡수 능력도 높아지고 마모를 견디는 능력도 높아집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도 높습니다. 이 소재는 LNG 탱크 제작에 사용되는 또 다른 소재인 9% 니켈강보다 가격이 30%가량 저렴하고 용접 비용도 더 낮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극저온용 고만간강은 육상 LNG 터미널 저장 탱크, LNG 차량 탱크, LNG 이송 및 연료 추진 선박의 저장 및 연료 탱크에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2년에는 극저온용 고만간강 제품과 관련한 매출은 연간 1,000억 원 정도 발생할 것을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선박은 미래가 밝은 반면에 일본 선박은 정부 돈 수천억을 쏟아부었지만 LNG선에서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하며 역대급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일본 국적 선박이 해안에서 악천후를 만나 약 2,000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분실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국적 선박회사 오션네트워크 이스프레스의 원 에이퍼스 ON이 APUSO가 항해 중 악천후를 만나 싣고 있던 컨테이너
1816개를 분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유실된 컨테이너 약 2,000개 중 60여 개의 위험한 물품을 탑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위험 물질에는 지난 여름 베이루트에서 폭발을 일으킨 화학 비료와 폭죽의 휘발성 혼합물 등 다양한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마치 종이 상자처럼 마구 무너져 있는 대형 컨테이너의 수백 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현재 일본 고베에 정박해 있으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고는 악천후로 사고를 당한 선박 피해 중 그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바람 잘 날 없는 일본 선박 회사들에게 대출 보증 등을 통해 배 구입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조선업에 밀려 힘을 못 쓰고 있는 일본 조선업을 위해 사실상 금융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보증 등을 통해 일본 12위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과 재팬마린 유나이티드 JMU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원 방식은 배를 구입하는 특수법인을 세워 선박 구매 대출금을 내주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금융 지원에 나서는 것은 한중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은 1990년대 초까지 세계 신조선 건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했지만 지금은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상 답이 나오지 않는 일본 조선업의 현실인데요. 계속 대출만 하면서 기업들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지만 일본은행의 부채는 미친 듯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BOJ의 자산이 C형 19 사태와 맞물려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BOJ 자산은 지난 11월 말 사상 처음으로 700조 엔 약 7,36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553조 엔이던 BOJ 자산이 1년 만에 27%가 늘어난 것입니다. BOJ 자산을 미 달러화로 환산하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RB와 유럽중앙은행이 12를 압도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OJ 자산은 일본 GDP의 130% 규모이고 미 연준은 GDP 대비 보유 자산 비율이 20%, ECB는 40%인 것과 비교하면 일본은행의 비대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40년 뒤에는 일본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짐 로저스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빚도 자산이라고 어떻게든 1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폭탄 돌리기 식으로 양적 완화 정책의 출구 전략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언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목표가 허튼 수작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얀마가 운용 중인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에 의해 맥없이 격추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허풍이 대단했다는 사실이 들통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집트가 가장 크게 놀라며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이집트가 해당 전투기를 중국으로부터 무려 120대나 도입하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집트는 신속하게 FA-50 도입을 추진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공 기관총이라고 알려진 전차와 장갑차에 흔히 쓰이는 이 무기체계는 사실 현대전에서 전투기와 맞서는 구도조차 시도하지 않을 정도로 무용지물과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얀마에서 아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져 전 세계 방산 업계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얀마에서 기관총이 제트 공격기를 격추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미얀마 동부 지역에서 반군 장악 마을을 공습하던 미얀마 공군의 전투기가 대공 기관총에 의해 격추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기체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이번에 격추된 전투기가 중국산 K-8W였다는 점으로 해당 기종은 지난 1998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미얀마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공군은 K-8W를 최대 1톤의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공격기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미얀마 국방부는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해 기체 고장으로 추락했다며 사실을 부인하기에 바빴는데요. 반면에 K8W를 격추시킨 미얀마 반군은 기체 잔해 사진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해당 전투기가 12.7 기관총의 대공 사격에 무력하게 격추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듯 미얀마 국방부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발사 속도가 느리고 단발 살상률이 낮은 기관총이 전투기를 격추한 일이 없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산 전투기가 기관총 몇 발에도 무력하게 추락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이라는 것으로 미얀마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7월에도 미얀마에서는 이번 중국산 전투기 격추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반정부 세력인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KNPLF가 군부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 이 역시 중국산이었습니다. 당시 KNPLF의 대공 무기는 없었지만 저공 비행하는 전투기를 향해 중화기와 소총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 미얀마 군의 전투기를 격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군 300명과 헬리콥터 5대가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SNS에는 추락한 군용기라며 중국제 훈련기 및 경공격기 사진이 돌며 한바탕 조롱을 당했는데요. 도대체 중국은 어떻게 공격기를 만들길래 이런 쇼킹한 일이 연이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먼저 중국제 K8은 도입한 국가에 따라 명칭이 다 달라 소위 말해 항공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자주 혼동이 되는 기종인데요. 실제로 이 기체를 개발한 중국에서는 K8 기종을 정작 JL8로 부르고 있습니다. JL8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오래전부터 훈련기로 사용해오던 난창 CJ6나 JJ5를 대체할 후계 기종으로 1986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L8이라고 불린 이 훈련기는 나중에 중국용은 JL8, 파키스탄에서는 K8이라고 명명하며 각각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JL8은 성능이야 둘째치고 공동 개발국이었던 파키스탄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도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과거 K8을 도입해 뒤통수를 맞은 건데 설상가상으로 미얀마는 중국제 JF-17 전투기 역시 사기당하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무래도 미얀마 정부가 중국에게 뒷돈을 먹고 전투기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인데요.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구조적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요격, 지상 공격, 폭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F-17은 최고속도 마 1.6의 최대 작전 반경이 2037km에 달하는 경량급 다목적 전투기로 미얀마는 이를 2016년 중국으로부터 대당 335억 원에 16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공동 개발국인 중국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JF-17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2018년 4대, 이듬해 2대가 더 공급됐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이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JF-17은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미얀마 군은 러시아산 옙120과 MiG-2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JF-17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기체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9월 파키스탄 인력이 비밀리에 미얀마를 방문해 JF-17의 기술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JF-17의 무기 체계가 너무 복잡해 현재까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모두 불량인데도 개발국인 중국이 정작 AS에 나몰라라 하며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얀마에서 파키스탄 기술진을 긴급히 불러들인 JF-17의 경우 탑재돼야 할 중장거리 미사일과 공대공 레이더도 계약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중국의 만행에 혀를 차게 했습니다. 미얀마는 해당 전투기를 2016년 중국에게 구매했는데 기술 결함에도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울며 겨자 먹기로 JF-17을 공동 개발한 파키스탄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당시 이와라디는 파키스탄 인력이 일부 기술 문제를 해결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미얀마 정부가 대당 320억 원을 들여 JF-17을 6대나 들여왔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미얀마뿐 아니라 중국산 무기를 구매한 개발도상국들 모두가 처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매했지만 심각한 기술적 결함과 오작동 사고로 인해 무기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무기를 수출한 뒤 AS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로 인해 결함 있는 중국산 무기를 구입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군사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에선 2018년 중국산 전투기 F-7 2대가 독립기념일 기념 비행 퍼레이드 리허설을 벌이던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작년에 중국산 F-22P 호위함에서 엔진 성능 저하를 비롯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은 중국산 FM-90 대공 미사일에서도 적외선 센서 시스템 오류로 목표물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시스템을 모두 폐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2020년 중국산 훈련기 K-8W에서 문제가 나타나자 중국 항공기 수출입공사에 항의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값이 싸서 덜컥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더니 결국엔 돈을 주고 쓰레기를 산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제 K8을 현재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K8 격추 소식을 들은 이집트는 최근 엄청난 충격에 빠지며 한국의 FA-50 도입을 위해 신속히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1999년부터 K8을 조립 및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무려 120대나 도입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체 노후화로 인해 신형 훈련기로 대체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번 격추 사건으로 인해 속도를 더욱더 내게 된 겁니다. 그동안 중국제 전투기에 호되게 당한 이집트는 다시는 중국 전투기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일 만큼 KAI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실제로 KAI는 이집트와 FA-50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으로 이와 관련한 이집트 수출 규모는 최대 1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 방산업계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하면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FA-50의 경우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보이는 건 물론 경쟁 후보인 중국의 AVIC L-15 및 레오나르도 M346과 비교해봐도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FA-50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예정된 만큼 우리는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중국은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중국 민누즈는 FA-50의 이집트 수출을 기정사실화하며 이집트의 FA-50 도입을 칭찬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누즈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FA-50은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집트 수출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한국과 이집트의 FA-50 계약과 관련해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적어도 1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으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방산이라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던 중국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라 참으로 어색한데요. 이제 중국마저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